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부본이 이렇게 송달이 됐죠. 부본. 그렇죠? 갑이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복사본, 부본이 을한테 이렇게 송달이 됐잖아요. 맞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송 계속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드렸으니까 255조 한번 펴봐요. 법전에 민소법 255조 펴보시면 부본의 송달이라고 있어요. 있습니까? 맞죠? 그 255조 옆에다가 소송 계속이라고 적어놔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255조에 소송 계속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 소송 계속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맞죠? 견해 대립이 있어요. 실제로. 그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갔죠? 미국에서 민사소송 하잖아요. 미국은 소장 제출시예요. 미국은 소송 계속을 소장 제출시로 봐요. 근데 우리는 민소법이 일본 갔다가 일본이 독일 거 베낀 거거든요. 독일은 독일 민소법에서 부본 송달 시에 소송 계속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어요. 아예. 독일 민사소송법에. 그럼 견해 대립이 있겠죠? 소장 제출 시설이 있으나 소장 부본 송달 시설이 통솔이고 판례예요. 그럼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소장 제출 시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네? 있어요. 한양대학교 한충수 교수님 분 있는데 좀 소수설이야. 극소수설이고 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뭐다? 부본 송달 시설이다. 부본 송달 시설. 이걸 답안지에 적어야 돼요. 소장 제출 시설이 있으나 을의 입장에서는 소가 제기된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부본 송달 시에 알게 되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갑이 소장 제출했는데 을이 어떻게 알아요? 허경영입니까? 빡 보면 바로 알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허경에 대해서 제 관심이 많아요. 그분 옛날에 주장했던 거 나 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다 실현되고 있어. 요즘 다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맞잖아요. 돈 나눠주고 하는 거. 자, 20년 전에 주장했다니까, 진짜. 지금 다 돈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을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소가 제기된 것을 이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소송 계속이라고 하고, 이걸 학자들은 소송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법률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갑하고 을이죠. 아무리 복잡해도 다 갑을이에요. 근데 우리 민소법은 누가 들어오죠? 법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져요. 그게 민법하고 막 달라요. 맞죠? 그럼 저 그림에서 민법에서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하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지. 법률행위. 그렇죠? 근데 소송행위는 상대방이 누굴까요? 저 그림에서. 법관이에요. 갑이 법원에 소송 제출했잖아요. 맞죠? 을도 법원에 하거든요, 법원에. 그럼 소송행위는 민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소송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닌가요? 맞죠? 상대방이 뭐가 되고, 법관이 되고. 이 특징이잖아요, 특징. 그렇죠? 그 소송행위, 우리 민소법의 A급이잖아요, A급. 변리사성. 왜? 교수들이 좋아하거든. 학문적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좋아요, 되게.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어쨌든, 소송 계속, 소송 법률 관계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59조를 펴보면, 특혜급이죠? 민소법 259조 외우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라 그러죠? 그렇죠? 소장 부본, 다른 말로 하면 소송 계속의 효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맞죠? 자, 우리 민소법은 3대 축이 있습니다. 3대 기둥이 있어요. 3대 중요 주제가 있는데, 중복된 소제기 금지, 재소 금지, 기판력이죠.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누구 강의를 들어도. 그렇죠? 소송 계속의 효과, 중복, 소송, 소치하 효과, 재소, 금지, 확정 판결의 효과, 기판력,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59조, 여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서울 살아요. 이 사람은 부산 살아. 그러면 자,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토지 관할권의 문제죠. 부산입니다. 그렇죠? 그게 2조 3조 표 보시면 우리 민소법 표 보면 2조 3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고 주소지주의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 뭐예요? 보통재판자. 그렇죠? 그럼 부산에 가가지고 소장을 제출했어요. 부산에. 언제? 3월 3일 날 소장 제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 부산지방법원은 소장을 송달을 했겠죠. 갑하고 을한테. 그렇죠? 갑이 아니고 이제 을한테 송달을 했겠죠. 그러면 3월 10일 날 부본을 을한테 송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갑한테 가가지고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서울에 해도 되죠. 공부하신 분들은 서울에 해도 되잖아, 맞죠? 이게 뭐예요? 8조죠, 8조? 8조 뭐 적혀 있어요? 민소법에? 의무 이행시. 8조 콤마 뭐 적어야 돼요? 2차 답안지에. 민법 몇 조 적어야 돼요? 민법 467조 2항입니다. 민법 467조가 변제장소예요. 찾아보면 변제장소. 그 1항 어떻게 되냐면 특정물 인도는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민법 467조 2항 보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제지거든요. 그걸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을이 지참해서 채권자 주소지 가서 변제를 해야 되잖아, 맞죠? 그 다음 금전은 절대 특정될 수 없잖아, 맞죠?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서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까 민소법 2조, 3조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우리 민소법 8조 갖다가 민법 467조 2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적는 거예요. 민소법 8조 하면 민법 460조 2항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주소지 그러면 3월 5일 날 소장을 제출했는데, 그렇죠? 갑이 어디에다가 이제 서울에 똑같은 소송을, 그 다음 서울은 빨리 처리를 해줘가지고 3월 8일 날 부본이 송달이 된 거죠. 누구한테? 을한테. 자, 259조를 보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때 계속이란 어떤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계속을 말하는 거죠. 소송 계속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부본 송달 시. 그럼 이게 먼저죠? 이게 나중이잖아. 맞죠? 가장 기초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전서예요? 여기가 전서죠. 여기가 서울에 한 게 전서잖아. 부산에 한 게 뭐가 돼요? 후소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부산에 한 걸 뭐 해야 돼요? 각하해야죠.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소송 요건이어서. 그렇죠? 전소와 후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259조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조문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없다면 부산지법 이거 심리하겠죠? 서울도 심리하겠죠? 이런 조문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면. 맞죠? 근데 부산지법 판사는 서울 사람이 부산까지 와서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맞죠? 그래, 갑 청구 인용. 갑 청구 인용. 언제 확정되느냐? 이날 확정됐어요. 근데 부산이 아니고 서울지법 판사는 갑 청구 기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게 확정됐다고 해볼게요. 언제? 이날 확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판사가 다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자, 451조 1항 10호를 펴보시면 여름 법전으로 451조 1항 451조가 뭐죠? 재심 사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재심. 451조 1항 10호를 보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나와 있어요? 맞죠? 자, 이때 전에 선고안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에 선고안이에요. 그럼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라는 게 뭔데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의해야 돼요. 451조 1항 10호를 판단할 때는요, 전소, 후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확정일이 중요해요. 이게 먼저 확정됐죠?
이게 나중에 확정됐죠? 그럼 이게 전에 선고하네요. 그럼 전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되죠, 지금? 이건 인용인데 이건 뭐예요, 지금? 기각이잖아요. 그럼 451조 1항 10호 사유가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전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불리한 판결이에요? 갑한테 불리한 판결이죠? 그럼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이거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그렇죠? 근데 만약에 259조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이걸 각하를 해버렸다면 259조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이걸 각하해버렸다면 이런 그림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된 소재기 금지가 2차 시험 나왔어요. 의의는 259조 100개 적으면 되죠, 사실은. 맞죠? 취지가 뭐예요? 기판력 있는 판결에 모순 저촉을 방지하자는 거죠? 맞죠? 가로하고 몇 조 적어야 돼요? 451조 1항 10호 가로 닫고.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건 형제 조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문 보면 이 조문 생각나야 돼요. 이 조문 보면 이 조문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그럼 259조 보면 몇 조가 기억나야 돼요? 451조랑 10호예요. 451조랑 10호가 되는 걸 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는 조문이야, 259조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451조랑 10호를 보면 259조가 기억이 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민소법에 이런 조문이 많아요.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조문들이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외우세요, 그냥. 우리 특혜급제를. 자, 그래서 우리 조문을 보면 259조, 450조의 10호, 450조의 10호를 보면 259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혜급이다. 찍어본다. 259조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259조 혹시 요건이 뭐예요? 259조 보면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동일. 그 다음 뭐예요? 사건의 동일. 소송물. 맞죠? 그 다음 전소 계속 중에 구소 제기. 그때 전소 계속 중이라 함은 소장 제출시가 아니다. 뭐예요? 부본 송달시로 판단한다. 현재 통설 판례.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문이고 가장 중요한 조문이었다. 자, 그 다음 보통 보면 이런 경우 좀 드물겠죠. 갑이 이걸 했다가 똑같은 소를 또 제기해요. 소치하를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좀 드물 건데 그러면 이제 을한테 부본이 송달이 됐어요. 을한테 부본이 송달이 됐으니까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부본 송달이 됐으니까 을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2002년도에 전면 개정된 신민소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나요? 2002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97년부터 민소법을 봤는데, 97년부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법이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 다 한국어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256조를 펴보시면, 256조. 그게 답변서 제출 의무죠. 답변서 제출 의무. 즉, 을은 답변서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 256조 1항 단서를 보면 공시 송달인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시 송달이 뭐예요? 공시가 무슨 말입니까? 공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이, 볼 시자. 누구나 볼 수 있다. 민법 공부하실 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죠. 동산이면요. 인도. 그럼 공시 송달은 그대로 필요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송달이 돼야 되겠네. 맞죠? 그게 예전에는 저기 중앙지법 앞에 가보면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하얀색 도화지에 갑, 을, 사건 번호 적어놨다. 이게 을한테 송달이 된 겁니까? 예. 이게 공시 송달이에요. 근데 법원 게시판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예요. 그 대국민 게시란 들어가면 공시 송달 배너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을이 더블 클릭하면 자기 사건이 뜨겠네요. 뜨죠, 당연히. 갑 적혀있고, 을 적혀있고, 사건 번호 뜨는데, 어떤 미친들이 맨날 그 클릭하고 있어요. 어떤 미친들이 맨날 중앙지법법을 폐해하냐고요. 맞죠? 모르는 송달이 공시송달이야. 완전히 정의하고 반대야, 반대. 맞죠? 공시송달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 실무에서 모르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입법자가 아니까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단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했죠? 그러면 257조로 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변론기일을 잡지 않죠? 그 다음, 자백항으로 보고 남아있죠? 자, 본다가 뭐예요? 우리 한자. 간주. 그래서 257조 1항은 자백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자백항으로 보고.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항으로 보고. 그렇죠? 그 다음, 이때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이게? 원고 승소 판결이거든. 다른 말은 갑 청구 인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법전으로 134조를 펴보시면, 134조. 별표한개하고 중요한 조문인데, 134조, 그 1항, 본문하고 단서를 잘 읽어보면, 단서에 뭐가 적혀 있어요? 134조 1항 단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읽어보니까 임의적 변론이죠. 변론기를 잡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맞죠? 134조 1항 본문은 그럼 뭐예요? 판결이에요, 판결. 134조 1항 본문에는 판결이라고 안 적혀 있지만, 판결로 소송 종료할 때는 변론기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걸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필수적 변론 원칙. 그럼 누가 판결하고 결정하고 차이점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거예요. 판결로 할 때는 변론기를 잡아야 되고요. 결정으로 할 때는 변론기를 안 잡아도 돼. 쉽게 얘기하면 서면 심리만 해도 된다고. 그렇죠? 이게 차이점. 그러면 원래 판결이면 제가 변론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원래. 그러면 257조는 134조 1항 본문에 대한 중단 예외가 돼요. 맞죠?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잖아요. 257조 1항. 맞죠? 그럼 257조가 우리 시험에도 몇 번이 나왔는데 이 논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럼 몇 조 적어야 돼? 134조부터 들어가야지. 적을 때. 판결로 소송을 종료한 경우에는 변론기를 잡는 것이 원칙인데 가로하고 134조 1항 본문 가로 닫고 이렇게 쓰겠죠? 답안지에다가. 맞죠? 근데 257조는 무변론 판결이니까 이에 대한 중단 예외다 이렇게 적어줘야지. 맞죠? 그렇게 적어주고 257조로 논하는 답안하고 그렇게 답안하고 257조가 떴구나. 떴네. 논점을 막 쓰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학 교수들이 보면 어떤 사람한테 점수 많이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죠. 원칙을 알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한 줄 차이지만 크다니까 이게. 한 줄 차이지만 선생님 안 읽어보지 않나요? 그분은 다 읽어본다니까요. 자기들이 교수들이 이거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57조가 논점이 되잖아요. 맞죠? 어떤 사례 문제가 있잖아. 맞죠? 134조를 언급 안 하는 사례집이 없어. 다 언급하게 돼 있어. 실제로. 근데 그걸 답안지에 보통 보면 안 쓴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은. 이거 적어줘야 되는데 이걸 원칙과 예외니까 원칙을 먼저 적어줘야죠. 그 다음 2차 시험에서는 원칙이 나와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오겠죠. 원칙을 왜 내? 예외니까 무슨 나오겠지 문제에서. 그렇죠. 그럼 민소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원칙적인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예외구나. 아, 그래서 예외가 중요한 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257조 형제조문 몇 조예요? 134조죠. 134조 보면 형제조문 몇 조인데요? 257조죠. 기억이 나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앞 시간 딱 1시간까지는 이거 하면서 이런 기술 진행을 할 거니까 내가. 이 절차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일단은, 저희가. 그렇죠? 이거 논점이 A급 논점, A급 논점, 257조는 2차 시험에서. 그렇죠? 왜? 2002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없던 제도를 만들었잖아. 없던 제도를. 아예. 새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민소법 공부할 때 이런 제도 없었어요. 무슨 답변서를 제출해요. 그냥 을이 나와서 말로 변론하는 건데. 얘들 민소법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을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부본은 송달받았죠? 맞죠? 그 부본 송달 등기로거든요, 실제로. 그럼 등기 뜯어봤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256조하고 257조가 인쇄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 피고 을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되며, 제출하지 않으시면 원고 무변령 승소 판결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그럼 위에 보면 뭐라 적혔어?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옛날에 적혀 있었거든. 중앙지구 표가 세계로 미래로야, 옛날에. 법원장보다 달라, 표가. 법원 뭐 이렇게 돼 있고, 정의의 신상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지금 표가 뭔지 모르겠다. 중앙지구 앞에 가보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경찰서 가봐도 표 있잖아요. 뭐 옛날 50 같은 정의사회구현이고 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어쨌든, 그걸 받으면 여러분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합리 사람이라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예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답변서를. 근데 답변서를 보통 자기가 쓰면 될 일인데 못 쓰니까 또 어디 가겠어요? 그것도 법무사 사무실 가는 거예요, 또. 나홀로 소송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답변서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어디 적혀 있을까요? 규칙에 있다, 규칙에. 규칙 65조거든요, 그게. 그래서 프린트 가보시면 5페이지죠? 프린트 5페이지에 규칙 65조가 적혀 있지 않나요? 민사소송 규칙, 두 번째 박스. 적혀 있죠? 65조 보면 답변서 어떻게 써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어떤 천재가 이걸 보고 답변서 써요? 이것도 배워야지, 사실은. 그렇겠죠? 근데 제가 답변서를 써왔잖아요. 프린트 4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면 사건명 필요 없고 갑을 똑같이 적었죠? 그 다음 이제 적어야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뭐예요? 웬 모기가 있어? 요즘 집에 모기 있지 않나요, 혹시? 아씨, 어제 막 모기 때문에 우리 애들 잠을 못 잤는데. 자, 그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렇죠? 청구 취지 어떻게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렸다. 아씨, 갑청구기가 가나? 청구기가 갖고 가겠죠, 맞죠? 두 번째, 소송 비용은 누구 부담으로 한다? 당연히 의뢰 입장에서는 갑 부담으로 하는 거죠, 맞죠? 그거 적어놨잖아요, 읽어보면. 그 다음 청구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청구 취지는 했으니까 청구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야죠. 자, 이 청구 원인 답변 제가 정문으로 읽어보면 제가 원고 갑에게 이렇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갑의 부인인 소혜병에게 이렇게 계좌를 입금했다. 소외가 무슨 말이에요? 소외? 소송 외적 사람. 원고나 피고가 아닌 사람.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소외. 소외란 말도 가끔씩 사례집에 등장하거든요. 소송 외적 사람. 그렇죠? 자, 그래 소외병이 저를 찾아와 남편 갑이 현재 교통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송금을 부탁하기에 평소 친구 갑의 부인으로 안명이 있던 병의 계좌로 위 계좌 금액을 입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저에게 이런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갑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물어봅니다. 남편이 채권자인데 와이프, 부인이 대신 변제받을 권한이 있어요? 원래 없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 민법 정식 배울 때 배우잖아, 맞죠? 근데 이걸 넘어선 거죠, 보통. 변제를 받으면. 그럼 저는 민법 126조를 생각해 본 거거든요. 권한을 넘어 표현들이. 근데 그거는 본안이고 지금 답변서를 쓰는 거잖아, 어쨌든. 맞죠? 그럼 126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 변제했다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입증 방법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을제 1호증이 무슨 말이에요? 피고가 처음 제출하는 증거자료. 그 다음 첨부 서류, 입증 서류 각 한 통. 답변서 부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피고 을 서명 날인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기중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송달료는요? 을이 왜 냅니까? 원고가 내야지, 일단은. 맞잖아요. 지금 소송한 게 누군데요? 원고잖아요, 원고. 맞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 을이 패소하죠. 그럼 송달료도 다 소송 비용에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가 먼저 선납을 한 거예요, 자기는. 송달료 선납한 거 예납한 거야, 먼저. 맞죠? 나중에 을이 치면 어차피 을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소송 비용에 다 포함되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답변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답변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이 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257조 1항 단서를 보면 257조 1항 단서 거기 보니까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직권으로 조사를 상했다든지 판결 선고 시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나와 있죠. 그 다음 257조 1항 본문은 256조를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시 송달인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거든요. 따라서 257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공시 송달인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 판결 할 수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럼 이제 외우면 공시 송달인 경우, 직권조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부분 어차피 법전에 참조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법전 보면 돼. 256조 1항 단서, 257조 1항 단서 이렇게 된다고요.
조문이. 이해가 됐죠? 지금 외우세요. 쉽죠? 257조는 몇 조? 134조에 대한 중대한 예외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시험 예전에 기출문제고요. 몇 번 나왔고요. 무변로 판결. 왜? 자랑스러워 한다니까, 학자들이. 이거. 외국에 없는 걸 도입했어, 우리가. 2000년도에.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도입한 제도. 되게. 자, 그래서 256조, 257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원고 무변령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257조 1항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읽어보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통 을은 답변서를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럼 몇 조로 가야 돼요? 258조로 가겠다. 258조 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6페이지에 나와 있네. 6페이지 258조. 변론 기일이라는 걸 지정해야죠. 258조를 보면 변론 기일을 뭐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6페이지 제일 위에 한자로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어요.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박스를 보면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나요? 자, 구법이 08년 12월 25일까지 조문이고요. 08년 12월 26일 날에 신법, 지금 현행법은 그럼 신법이죠. 다른 점 뭐예요? 읽어보니까. 변론 준비 절차가 필수였다가 임의적으로 바뀌었네요. 변론 준비 절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필수적이었네, 맞죠? 변론 준비 절차에 바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법, 신법은 준비 절차가 아니고 변론 기일이란 걸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요? 조문에 보면, 맞죠? 그럼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수적 변론 준비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변론 준비 절차죠? 지금 현행법은 임의적이죠, 맞죠? 그럼 변론 준비 절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지금 임의적이잖아요. 임의적. 실제로. 그렇죠? 그럼 준비 절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강의할 때 제가 얘기할 거고 일단 건너뜁시다. 임의적이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변론 기일이라는 걸 바로 잡는 게 원칙이잖아요. 변론 기일. 그렇죠? 자, 그럼 변론 기일을 바로 잡으면 7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7페이지. 거기 6번목차를 보면 변론 기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요하네요. 이제. 그럼 변론 기일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변론 기일을 잡아서 뭘 할까요? 판사는, 법원은 심리란 걸 합니다. 변론 기일에 뭐 한다고요? 심리란 걸 해야 된다. 심리. 그럼 심리는 우리 민소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건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 본안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를 말하는 거죠. 소송 요건이 뭐예요? 소의 적법 요건. 소의 적법 요건. 그 다음 본안. 본안 한자로 적어볼까요, 제가? 한자로. 본래 안건 이 말인데 본래 안건. 그렇죠? 본래 안건 다툼의 대상을 뭐라 그래요? 소송물이라고 그래요. 소송물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죠? 민소법 강의 한번 들어봤으면.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갑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이행 청구해서 제기한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1억 대여금 이행 청구 권이 되는 거잖아요. 권. 1억 대여금 이행 청구 권. 권. 다툼의 대상. 맞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송물이라고 그러죠. 소송물. 그렇죠? 이것도 일본 애들이 붙였어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 1억 원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1억 원. 이걸 계쟁물이라고 한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계쟁물. 그러면 이건 계쟁물이 되는 거죠. 다툼이 쟁이잖아, 쟁. 다툼이 계속 중인 물건. 계쟁물. 맞죠? 소송물은 뭐라 그래요? 다툼의 대상. 이걸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1억 대여금 이행 청구권을 뭐라고 그래요? 소송물. 1억은 뭐가 돼요? 계쟁물. 갑이 매수인입니다.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했습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가 돼요? 소송물이에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계쟁물. 이렇게 배웠을 건데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소법에서는 계쟁물이 중요해요? 소송물이 중요해요? 소송물이 중요하지, 일단은. 다툼의 대상이 중요해요, 일단은. 그렇죠? 그럼 이걸 심리를 하는 거죠. 어느 법에 근거해서 본안 심리는?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가지고. 민법, 상법을 뭐라고 그래요? 실체법. 실체법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1억 대여금 이행청구는 민법 598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민법 598조를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 상법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본안 심리라고 하는 거죠? 본안 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판사가 심리해봤는데 갑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이행 청구권이 있어요. 그때 무슨 판결해야 돼요? 갑 청구 인용을 해야죠. 이유가 없네? 민법상 채권자가 아니야. 그럼 갑 청구 뭐 해야 돼요? 기각해야죠. 어, 7천만 원만 인정이 되네? 갑 청구 일부 인용해야죠. 일부 인용. 맞죠? 같은 말은 일부 기각이죠. 7천을 인용했다면 3천은 기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인용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본안 판결. 본안에 대해서 심리했으니까 본안 판결이죠. 그렇죠? 본안 판결을 쓰는, 자, 본안 판결 우리 법전에 있을까요? 이 표현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법전에. 자, 있다 손들어. 나 본안 판결 있는 것 같다. 법전에 본 것 같다. 아니, 없다, 이런 표현. 있습니다. 267조 2항표 보면. 왜 물어보느냐. 우리 민소법의 3대 축이라니까 그러네. 민소법 267조가 소치하 효과인데, 민소법 267조 2항, 본안의 종국 판결에 소를 취한 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죠? 본안의 종국 판결이죠? 본안의 종국 판결이죠? 종국 빼면 본안 판결이잖아요. 맞죠? 본안 판결이라는 말 써야 안 써요? 쓰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실 때 본안 판결, 소송 판결 이렇게 배울 건데, 본안 판결, 소송 판결 차이점 말해보라면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제소금지야. 267조 2항을 뭐라고 그래요? 제소금지라고 하거든요. 맞죠? 본안 판결. 자,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우리 민소법에서 학자들이 이 본안 판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건 민법이나 상법이 할 일이잖아요. 민법상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고, 민법상 이유가 없으면 뭐예요? 기각이잖아요. 그럼 민사소송법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그 절차가 중요한 거지, 본안 들어가서 인용인지 기각인지는 민법이나 상법이 할 일이라니까요? 맞죠? 그럼 나오기가 뭐예요? 되게 힘들어요. 2차 민소법에서는. 이제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까. 267조 2항. 재소금지 문제는 나오겠지, 뭐, 본안 판결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뒤에서 기판역에서 모성금지서를 취한다면, 전수에서 패소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똑같은 소를 제기했다면 청구 기각해야 되거든요, 고소해서. 그때는 무슨 본안 판결이 문제가 되겠지. 맞죠? 또 민법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민소법에 왜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받는 절차가 중요하다니까요. 방식이.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민소법은. 그 민소법 8, 90%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논점이. 왜? 요건 심리는 민법에 없거든요. 민법 공부할 때 소송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을 건데요, 한 번도. 맞죠? 그 다음, 제가 민법하고 다릅니다 하면 다 시험 문제입니다. 민법하고 똑같은데 민소법에서 왜 내요? 그럼 민법에서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 우리 민법하고 다른 게 많거든. 그걸 민소법의 독자성이라고 그러는데, 민소법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민소법 학자들이다, 보통. 민법하고 다른 거. 우리 좀 특이한 거야. 우리 독립된 학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민소는. 그게 우리 추세예요, 추세. 그래서 여기 소송 요건 있죠? 그렇죠?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의 적법 요건이라고 그러죠? 소의 뭐예요? 적법 요건. 이게 소송 요건이라고 그랬잖아, 방금. 그러면 소가 뭐냐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이게 소가 뭐냐.
자, 248조를 펴보시면 아까 저하고 소라는 걸 잠깐 봤는데 아까 248조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첫 시간에.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기한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맞죠? 이때 이 소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소라 그래. 넓은 의미의 소. 광의. 그럼 이때 이 소는 법원, 그 다음 당사자, 그 다음 청구, 같은 말이 청구권, 소송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넓은 의미의 소는. 그러면 광의가 있으면 협의도 있겠죠. 좁은 의미의 소, 순수하게. 그렇죠? 이게 또 좁은 의미의 소예요. 협의로 쓰면 순수하게 소송물만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본다면 소란 말을 쓸 때 넓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순책에 적어놨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순책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구분 못 하겠는데 그걸 구분해야 된다 적어놓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구분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뭐냐 이게.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소, 그렇죠? 광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원, 당사자, 청구, 소송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법원은 법원에 대한 적법 요건, 당사자에 대한 적법 요건, 소송물, 청구에 대한 적법 요건 이 세 가지로 나뉘겠죠? 왜? 이 소는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법원에 대한 적법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어요. 재판권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관할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다음 노파심에서 이걸 아까 그랬네. 이 우리 민소법에 아까 인용 기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방금 본안 판결이라 한다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 형소법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시험 하는 사람들이 다 형소법 공부하겠죠. 맞죠? 혹시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런 거 들어봤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걸 실체 판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실체 판결 또는 실체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판결이라 써야 돼요? 본안 판결이죠. 인용 기각. 유죄가 인용이잖아, 사실은. 검사가 제기했을 때, 공소를 제기했으면. 범죄 저질렀다 그러는데. 맞죠? 기각이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형소법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쓰면 안 되겠죠, 맞죠? 그렇죠? 이 형소법입니다, 형소법. 그 다음, 여기 보면, 소의 적법 요건.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흠이 있어요. 그럼 무슨 판결하죠? 소 각하 판결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럴까요? 소송 판결이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이니까 우리 민소법에서는 자, 지금은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친고죄가 뭐냐면 고소가 있어야지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닌데 예전에 강간죄가 친고죄였거든요.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 돼요. 수사기관에다가. 근데 고소도 없는데 강간죄로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게 나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럼 공소기각 판결을 형소법에서는 형식재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형식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이런 말 쓰지도 않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소송 판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송 판결. 혹시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 누굴 것 같아요? 변시. 답안지 막 쓰다가 형소법 헷갈려가지고. 맞죠? 그러면 또 사요나라거든, 그러면. 다 꺼버려요, 교수들이. 제일 안 좋아요. 형소법 용어 쓴다고. 우리는 민소법 용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민소법 용어. 그렇죠? 자, 그래서 소송 판결이라고 그러고 무슨 판결이라고 그런다고요? 본안 판결. 그 다음, 소각하 판결이 법전에 있을까요? 소각하. 있어요. 219조 한번 펴봐요. 민소법 219조 펴보시면
그 무변론 소각하 있나요? 맞죠? 그럼 소각하 판결 아까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소송 판결. 맞죠? 소송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차이점 뭐예요? 재소금지요. 267조 이하. 소각하 판결은 재소금지가 문제가 안 돼요. 맞잖아요. 아까 267조 이항 보니까 본안의 전국 판결 돼 있죠. 맞죠? 그럼 저 재소금지 뭔지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바로. 할 거라고 내가. 뭔지.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지워보면 이 지워도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는 문제인데, 자, 갑은 한국 사람인데 을은 미국 사람. 갑은 한국 사람인데 을은 미국 뉴욕 살아요. 그러면 갑은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해야 돼요. 아니면 미국 뉴욕지법원에 제기해야 돼. 이게 요즘 핫하거든. 이걸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그래요. 국제재판 관할권 우리 시험 기출문제죠. 별의 선생님 나가서 난리 났었죠. 진짜로.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국제사법 참조 조문까지 줬어.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못 썼잖아, 그러면 전혀.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하나 공부해야 될 게 국제재판 관할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인터내셔널 이런 말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국제재판 관할권. 그렇죠? 그 다음, 문제 나온 것은 저희 지도 교수님 문제가 거의 똑같은데, 똑같은 문제 나왔거든요, 이거. 일본국 사건 나왔는데, 제 책에 있습니다. 나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이거. 그렇죠? 그 다음, 갑도 보통 한국 사람이고, 을도 한국 사람이겠죠. 보통 그럴 거지 않겠습니까? 2차 시험에서. 보통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재판권의 분배를 관할권이라고 하거든요. 재판권의 분배를 원한다? 관할권. 관할권이라 하면 재판권의 분배 문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안지 쓰면 돼요. 원래 관할권은. 근데 이 관할권이 과연 뭐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분류가 유명한 머리 글자 두 문자가 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두 문자 많이 외우세요? 머리 글자 뭐 해가지고 막 쓰잖아. 그렇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진짜 두 문자만 기억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죠? 너무 그 기계적으로 외우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건 유명한 머리 글자 두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거? 법이 뭐죠? 법정관할. 제가 뭐예요? 재정관할. 이건 법전인 지정관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거가 뭐죠? 고동관할. 직이 뭐예요? 직분관할. 사가 뭐예요? 사물관할. 토가 뭐예요? 토지관할. 합이 뭐죠? 합의관할. 변이 뭐예요? 변론관할. 법제거, 직사토, 합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정관할은 법률이 정하는 관할이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 재정관할, 지정관할은 지금 바로 합시다. 28조를 펴보시면 민소법 28조 펴보면 지정관할로 돼 있지 않나요? 민소법 28조 펴보면 지정관할로 돼 있잖아. 관할이 지정. 그렇죠? 거기 1호, 2호 나와 있는데, 자, 관할 구역을 모를 때 직근 상급법원이 정하는 관할이 보통 보면 지정관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여기 서울이죠. 여기 인천이잖아요. 이 중간에 부천이 있어, 부천.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영등포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강서구 여기하고 딱 중간에 살아요, 중간에. 딱.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인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인지 모를 때 직근 상급법원은 어딜 것 같아요? 서울고등법원이거든요. 그럼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디서 재판해 이렇게 정해주는 게 뭐예요? 지정관할인데 실무에서는 죽은 조문이에요. 사문화되어 있어요. 왜? 이 특별법이 있어.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다, 특별법이. 거기 별표에 보면 을의 주소지에 따라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 28조는 사문화되어 있다, 죽은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조문이니까 시험 어떻게 나와요, 이게? 실무에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식을 치신 다음에 28조 2항이 나오거든요. 그 지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요. 읽어보면. 맞죠? 맞죠? 근데 객관식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관식 치잖아요. 맞죠? 그럼 지정관할은 그냥 의미만 알면 돼요,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네.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법정관할은 법률로 정하는 관할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게 다시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럼 직분관할, 자, 법원의 직분에 따라 관할을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개념 들어보셨어요? 수소법원, 집행법원. 수소법원이 뭐예요? 소장이 제출되는 법원을 말합니다. 집행법원은요? 확정 판결문이 제출되는 법 말하는 거죠. 수소법원을 규율하는 게 민사소송법이죠. 집행법은요? 민사집행법. 이거 어떻게 나와요? 2차 시험에. 민지법 안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 민소법 시험이잖아요. 민사집행법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원래. 그렇죠? 2차 시험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올 수 없죠. 그렇죠? 대신 여러분 법전으로 46조를 펴보시면 여러분 법전으로 46조를 펴보시면 민소법 그 46조 옆에다가 직분관할이라고 적어놔요. 46조 1항 그건 합의부의 직분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직분관할이야. 46조 1항 나중에 합니다. 46조 1항 옆에다가 직분관할이라고 적어놓으라니까요. 합의부의 직분. 됐죠? 그 다음 혹시 독일은 잘 살죠? 우리나라보다 독일은 잘 살죠 당연히. 그렇죠? 독일은 잘 살기 때문에 거기는 간이법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간이한 사건은 거기 맡겨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보다는 못 살잖아요. 어쨌든 지금. 맞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못 사는 건 아닌데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에서는 간이법원이 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편법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맡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단독판사 직분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거보존 절차, 재소적 화해 절차 이런 것들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직분관할인데 이거 어떻게 나와요? 2차 시험에 이거. 재소전 화해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뭐 어려워하잖아요. 되게. 맞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판형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논점이 다르다고요. 됐죠? 그런 것들도 직분관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사물관할. 그래서 위에 거 잠깐 지워보면 지우겠습니다. 이제 사물관할이 뭐예요? 사물관할이.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건의 경중. 경하냐 중하냐. 사건이 경하죠? 그럼 무슨 사건이에요? 단독 사건. 사건이 중하죠? 그럼 뭐예요? 합의부 사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 판사, 그 다음 합의부, 그 다음 이 단독이 세 가지가 있죠. 소액, 중액, 고액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죠? 소액은 소가가 1원부터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죠. 예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값어치가.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 중액이죠. 이걸 초과하고 1억 원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고액 단독 사건은요. 이걸 초과하고 얼마? 2억 원 이하. 이렇게 되죠. 합의부 사건은 소송 목적값이 얼마? 그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대법원은요. 대법원이 아니고 항소심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단독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 근데 너무 여기 좁다. 다른 데는 이게 저까지 다 되는 한 개인데. 이게 출판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이게 더 있는데, 원래. 항소부. 그 다음, 합의부는 항소심이 어디예요? 고등법원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지법 항소부. 같은 지방법원인데, 항소 사건을 맡는 거예요? 예. 지법 항소부. 혹시 지법 항소부라는 개념을 우리 법전에 쓸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법전에? 법 써요? 안 써요.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422조 한번 펴봐요. 법전에 보면 422조. 422조를 펴보면 민소법. 거기 읽어보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했다 되어 있어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재판했다 되어 있죠.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재판하면 뭐가 돼요? 그걸 실무에서 뭐라 불러요? 집업 항소부라고 합니다. 그럼 집업 항소부가 판결했죠? 상고 대상입니다. 대법원에. 맞죠? 그 다음 고등법원 적혀 있잖아. 맞죠?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재판했다. 그 다음 고등법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고등법원 판결. 이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상고. 상고.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죠? 대법원 집중형. 이것도 대법원 가는 거고, 이것도 대법원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이 고액 단독 사건의 특징은 원래 뭐였을까요? 이거 만들 때, 고액 단독 사건이란 거. 이렇게 가는 게 특징이었어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특징이었어요, 이게. 처음 만들 때는. 근데 이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사건이 많은데, 이것도 떠맡아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 못해 먹겠다. 막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다. 미안하다. 다시 바꿔줄게. 2016년도에 또 이렇게 다시 바뀌었어. 지금 쉬워. 단독 사건이면 집업 항소형이야, 무조건. 맞죠? 그 다음, 여긴 합의 사건이죠. 고등법원이. 그렇죠? 그 다음, 안 바뀐 게 있어요. 안 바뀐 게. 그게, 자, 민소법 87점 펴봐요. 민소 87. 그 짜증나는 조문 아닙니까? 민소 87점. 그게 변호사 대리 원칙이죠. 다른 사람 대리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전에 로스쿨하고 사시하고 싸우다가 사시 강간 안 해요, 그죠?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렇죠? 다른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예외가 있어요, 맞죠? 88조. 비변호사 대리라 그러죠? 단독 사건 예외. 그 일정 금액 이하가 얼마입니까? 그 1억 원 이하거든. 88조 1항, 그 일정 금액 1억 원 적어놔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고액 단독 사건은 비변호사 대리가 허용되지 않겠네요. 예, 허용 안 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초과하죠? 그럼 고액 단독 사건은 비변호사 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개정이 안 됐어요. 똑같아, 예전하고. 됐죠? 그게 실무에서 실익이에요, 실익. 구별하는. 그죠? 자, 그 다음, 대법원은 집중형이죠? 이런 식으로. 혹시 상식이니까 대법관 몇 명이에요, 지금? 대법관. 헌법은 안 배우시잖아요, 맞죠? 대법관 13명입니다, 지금. 그 다음 대법원장은 몇 명이죠? 대법원장 1명이에요. 그래서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은 달라요, 헌법상. 이게 아예 직책이 다르단 말이야, 아예. 그 다음, 이 13명 중에 마이너스 1을 하세요. 이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돼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재판 안 해요. 그럼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지금? 12명 남았죠, 12명. 맞죠? 그 재판부가 3개가 있어요, 대법원은. 대법원 제1부, 제2부, 제3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법원 판례이죠, 판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개 부에서. 맞죠? 그 다음, 여기도 또 이루어지는 게 재판장이 있겠죠? 그 다음, 실제로 판결문을 쓰는 사람을 주심법관이라고 하거든요, 주심. 그 다음, 다른 2명 이렇게 있겠죠, 맞죠? 그럼 실무에서 이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심이에요. 그 다음, 주심 빼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도장만 찍어준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개 한 사람 대법관의 의견이 판례야. 그래서 혹시 지금 대법원 몇 명, 지금 몇 건 심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작년 기준으로 58,000건이거든요. 지금 6만 건 넘었을 거예요, 이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지금, 대법원이 지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여기서 합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럼 전원합의체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전압으로. 그럼 전압 12명에 플러스 1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플러스 1. 누굴까요? 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13명이 되는 거예요, 13명. 그렇죠? 그 요즘 사건들이 7대6이 많잖아요, 7대6. 7대6이 많다니까. 그렇죠? 6대6에서 캐스팅 버튼을 누가 질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죠, 뭐. 자기가 한번 찬성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요즘도 문제되는 거, 요즘 핫한 게 뭐 하천대용과 그것 때문에 그렇다며. 몇천억씩. 아직 열받지 않나요? 내가 보니까 진짜 이것들이 진짜 돈 헤쳐먹어도 진짜. 맞죠? 근데 지금 그 도지사 그분 7대5로 된 거거든. 무죄 나온 게. 공직선거법에서. 한 명은 그 사람 예전에 변호인했기 때문에 회피한 거고.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 회피했으니까 11명 남았죠. 지금. 11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5대5에서 한 명이 찬성해서 6대5 왔는데 대법원장이 그 6에 찬성해줬거든. 그래서 7대5가 된 건데, 그게.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 뭐 재판 거래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 한 명, 그
5대5 3명 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순일 대법관이 나왔잖아, 지금, 이번에. 화천대유 고문이었다며, 이번에. 그 나도 그거 보면 열받아 죽겠어. 그것이 유명한 사람인데. 뭐, 그런데 왜 관련돼 있는 거야, 도대체? 대법관이. 대법관 출신이 그런 데서 돈을 왜 받고 있어요, 자기가. 그 열받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년에 보통 한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한 20몇 건 나오거든요, 보통. 많을 때 뭐 30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민사에 관련된 건 중요합니다. 우리 2차 시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인데, 전원합의체라는 건 보통 중점이 되고, 이슈가 되고, 그 다음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전원합의체입니다 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사실관계를 아예.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민소교수면 전원합의체 하면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맞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 이거, 실제로. 이런 거 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전합도 중복소송에서 전원합의체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추심의 소와 관련해서 2014년 판례 있거든요. 우리 기출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고, 뭐 대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씩 뉴스나 신문에 보면 대법관들 쫙 앉아 있잖아. 중간에 딱 대법원장 있죠? 양 사이드로 있지 않나요? 대법관들. 대법정 본 적 없어요? 신문에서? 대법원장 중간에 있고 옆에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경력이 높을수록 대법원장 옆에 있거든요. 신임 대법관이면 저기 있어, 저기 멀리 있단 말이에요, 멀리.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란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토지죠, 토지. 토지가 나름 같은 말이 재판적이죠. 그 다음 재판적은 보통 재판적이라는 게 있고, 재판을 어디서 할 거냐. 그 다음 특별재판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법전표 보시면 2조부터 6조까지가 뭐죠? 제목이? 보통 재판적이죠. 7조부터 24조까지를 뭐라 그래요? 특별재판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 일반 법리에 따르면 공부하실 때 특별법이 일반법을 보통 배제시키죠. 이게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거든. 근데 이거는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경합이에요, 경합. 그래서 제가 아까 부산에 해도 되고 어디에 해도 된다. 서울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금 산에서 갑이 이상한 사람이면 부산에 왜 해요? 서울에 하지. 그렇죠? 그래서 8조가 2조를 형해화시키네. 이런 비판이 있다고 공부한 적이 있을 건데. 채권자 주소지 해야지. 미쳤다. 채무자 주소지 왜 해요? 아까 지참채무 원칙인데. 맞죠? 저도 지금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안 내려가 본 지 오래됐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 다음 부산 왔다 갔다 힘들어. 피곤해, 되게. 그렇겠죠? 그럼 부산에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하는 게 맞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토지관할은 같은 말이 재판적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수험생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토할 만큼 많죠? 조문이 토할 만큼 많다고 해서 토지관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 그렇죠? 재판적이다, 재판적. 그렇죠? 자, 그 다음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것도 우리 케이스 논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거동관할 또는 행동관할이라고 그러잖아. 당사자 행동. 맞죠? 그래서 29조를 펴보시면 합의관할이 있죠? 30조를 펴보면 뭐예요? 변론관할. 그래서 29조 2항에 보면 합의관할은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되죠? 구두로 했죠? 그럼 뭐가 됩니까? 무효. 케이스 논점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합의관할은 소재기 전이든 소재기 뒤든 다 합의할 수 있겠지만 변론관할은 항상 소재기 뒤에 문제 되거든요. 우리 본 안에 변론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변론관할. 그렇죠? 이것도 케이스 논점이죠. 케이스 논점. 항상.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외우세요.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지금 외우세요. 맞죠?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숲을 하고 있어요. 숲. 나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맞죠? 큰 걸 보자. 그림, 큰 그림을. 이런 조그만 여러 가지 나무들은 책에 다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렇죠? 다 외우셨죠? 법제거, 직사토, 갑변. 누가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대충 설명할 수 있어야죠. 자기가 관할권이.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당사자 파트는 여기 잠깐 지워보면요. 지금 1시까지라 그랬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